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주변엔 적국뿐인 나라가 세계 경제 10위, 군사력 6위, 수출 6위 국가가 될 줄은요. 그 어떤 나라도 그런 지형과 조건에선 결코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살아남더라도 지금의 한국처럼 세계를 바꿀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한국은 산을 깎아 도시를 세웠고 땅이 없어서 바다를 메워 공장을 지었습니다. 강이 없으니 도로를 강처럼 만들었고 자원이 없으니 기술을 직접 발명했습니다. 심지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중동에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고 반도체 세계 1위를 차지했죠. 도대체 이 나라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왜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모두가 이제는 한국을 건드리면 끝장난다고 말하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한 명의 외국인이 직접 경험한 대한민국의 놀라운 실체를 증언합니다. 저는 존 마틴입니다. 미국 국무부 정책기획국에서 전략 분석가로 일했었고, 당시 업무는 주로 국가가 강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분석하는 일이었어요. 미시시피 강처럼 거대한 내륙수로가 있고 석유와 천연가스가 나며 동서양을 잇는 무역로에 위치해 있는가. 그런 걸 기준으로 각국의 미래 가능성을 예측하는 보고서를 수없이 썼습니다. 그때 제 보고서에서 한국은 항상 후순위였어요. 산지는 70%가 넘고 주요 강은 물류수단이 되기엔 너무 짧았고 자원은 없고 외세의 침탈과 전쟁까지 겪은 곳. 그야말로 강대국이 되기엔 최악의 조건을 갖춘 나라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을 앞둔 시점에서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와 동북아 군사전략 보고서를 정리하던 중 한국의 경제, 기술적 지표를 우연히 깊이 파헤치게 되었고 그때부터였습니다. 모든 게 이상하게 느껴졌죠. 아니, 어떻게 저런 조건을 가진 나라가 반도체 세계 1위고 세계 10위권 경제력에 심지어 무역 적자도 거의 영향이 없을 만큼 내수시장도 탄탄할 수 있죠? 도대체 뭘 보고도 못 봤던 걸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저는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흥미였고 궁금증이었어요. 한국이 지금처럼 발전한 건 어딘가 숨겨진 지리적 이점이 있었기 때문일 거라고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첫 발을 디딘 그 순간부터 저는 그 착각을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본 한국의 풍경은 제 머릿속의 미국 지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거대한 산줄기들이 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평야는 손바닥만 했습니다. 자연의 축복은커녕 사람이 살아갈 틈조차 협소해 보였죠. 서울에 도착해서 한국의 역사박물관에 들렀을 때 그야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가 70년 전 세계 최빈국이었다고.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전쟁 직후 아이들은 거적을 뒤집어쓰고 굶주림에 떨었으며 도시엔 하수도조차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지옥 같은 환경을 견디며 이뤄낸 변화의 속도였습니다. 당시 세계은행조차 한국은 지원해도 경제 발전이 불가능한 나라라고 평가했죠. 심지어 일본도 한국을 자급조차 못하는 식민지 출신 정도로 여겼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 위에 사람들이 도시를 짓고 공장을 돌리고 학교를 세우고 그걸 단 30년 만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니요. 제가 미국에서 배운 전략 이론에 따르면 국가는 천연자원이 있어야 부강하고 해양 접근성이 좋아야 무역국가로 성공할 수 있고 강력한 동맹이나 지리적 완충지대가 있어야 안보가 안정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석유 한 방울 안 납니다. 삼면이 바다인데 주변은 모두 적입니다. 강도 짧고 내륙은 산지투성이에요. 전쟁은 불과 70년 전에 끝났고 그 상흔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런 나라가 세계 10위 경제대국이라니 불신이 아니라 제 기준으로는 계산이 안 됐습니다. 우린 지도를 보고 미래를 예측합니다. 미국은 그렇습니다. 넓은 땅, 강력한 자원, 두 대양의 보호. 그게 곧 기회였고 운명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땅은 좁고 자원은 없고 주변국은 다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는 존재감이 아니라 방향성을 만들고 있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산이 70%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도시가 들어설 수 있었고 농지도 부족한데 어떻게 식량 위기를 피했으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 왜 외세에 휘둘리지 않는지. 그때 누군가 제게 말했죠.
우린 선택이 없었어요. 이겨야 살 수 있었고, 살아야 뭐든 해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 말이 뼛속까지 박혔습니다. 미국에서라면 그런 말 거의 안 쓰거든요. 살기 위해 경쟁한 게 아니라 존재 자체를 증명하기 위해 버텼다는 것. 대체 이 나라는 뭐지? 그 순간부터 저는 한국이란 나라를 이성 대신 감각으로 느껴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정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물류 시스템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직업병이었죠. 미국은 미시시피강 하나로 산업을 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한국에도 혹시 그런 결정적인 수로망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었습니다. 정말 없더군요. 국제수로라 부를 만한 강은 단 하나도 없었고, 한강조차도 대형 화물선이 드나들 수 없는 좁고 얕은 강이었어요. 그럼 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무역을 하고 물류를 돌렸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인천항, 부산항, 평택항을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인천항 부두에서 화물 크레인이 분당 3건 이상 적재를 하던 걸 처음 봤을 때 저는 진짜 놀랐어요. 그 속도와 효율은 단순한 기술이나 장비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음 배가 기다리니까 1초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는 묘한 절박함이 있었어요. 미국의 부두에선 볼 수 없던 전쟁터 같은 긴장감이었습니다. 특히나 부산. 저는 그 도시를 한국의 심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산이 항구를 감싸고 있고 평지가 적은 그 지형에 수십 개의 항만과 도로가 촘촘히 이어져 있더군요. 지리적 조건이 좋았다는 말은 여긴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좋은 게 없으니 만들어낸 겁니다. 물류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속도에 집착하는 수준이 아니라 속도는 곧 체면이라는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 잡혀 있었어요. 택배가 하루 만에 도착하는 나라. 공장에 재고가 없이 돌아가는 정시 물류 시스템. 심지어 길이 막혀도 드론이나 바이크로 다시 분배하는 미친 유연성까지요. 저는 이런 문장을 보고 전율했습니다. 한국은 강이 없었기에 도로를 강처럼 설계했다. 서울과 부산, 광주와 대전, 대구와 울산. 이 도시들을 잇는 도로망은 마치 강줄기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위로 자동차, 트럭, 철도가 물처럼 흐르고 있었고요. 미국에서라면 하나의 강이 수백 년간 국가의 운명을 지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강이 없으니까 스스로 강이 되기로 한 나라였습니다. 다시 한번 자문했습니다. 이 정도의 속도와 정밀함이 정말 단순히 시스템만으로 가능할까? 정답은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항구 노동자 한 분께 물었죠. 이 속도로 작업하면 사고 날 위험도 있지 않나요? 그분이 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늦으면 배가 한국을 안 옵니다. 그 말은 곧 한 사람의 실수는 국가의 손실이 된다는 인식이 이 땅에 너무 깊게 뿌리 내려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지형이 좋아서 잘 되는 나라와 지형이 나빠서 더 치열하게 움직이는 나라. 후자의 위대함을 매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한 달쯤 살던 시점이었어요. 당시 저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한 농촌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형 분석 리포트를 위해서였죠.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 척박한 토지, 돌 많은 밭. 한눈에 봐도 농사로는 살아가기 어렵겠구나 싶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어르신께서 하신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농사로 부자가 되려던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땅 붙잡고라도 살아야 우리 자식들이 도시 가서 사람 구실이라도 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자식이 도시에서 성공할 기반을 만들기 위해 산을 깎고 돌을 치우고 흙을 일군다니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의 산업도시들을 더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인천, 울산, 포항, 창원, 대부분이 평지가 아닌 곳에 세워졌습니다. 심지어 포항은 원래 모래밭이었고 울산은 이름 그대로 산에 둘러싸인 마을이었습니다. 왜 이 힘든 땅에 산업을 세웠을까? 이 질문을 안고 포스코 홍보관을 찾았을 때 담당자가 한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뭐든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같았으면 절대 공업단지 후보지로 고려조차 안 했을 땅인데 한국은 그곳에 미래를 세웠더군요. 산을 밀고 바다를 메우고 그 위에 제철소를 짓고 항만을 연결하고 공장을 붙이고 그 옆에 아파트와 초등학교까지 세웠습니다. 계획도시가 아니라
필요해서 즉시 만들어낸 도시였어요. 저는 그걸 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조건을 기다리지 않았다. 조건을 스스로 만들었다. 거기엔 수많은 이름 없는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벽돌을 날랐고 용접을 했고 기계를 설치하고 공정을 짰어요. 점심시간에도 도시락을 먹다 말고 장비 쪽을 바라보던 그들의 눈빛이 기억납니다. 그건 단순한 업무 집중이 아니라 이 나라의 내일을 직접 짓는다는 자각이었어요. 미국은 비옥한 땅 위에 농장을 세우고 산업은 그 위에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농장이 불가능한 땅에 처음부터 산업을 심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라고 제가 묻자 어르신 한 분이 이렇게 답했어요. 우린 땅이 없으니 아이들이 내일 살 땅을 만들어줘야 했죠. 한국이란 나라는 오늘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민족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 오늘을 갈아넣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도 위의 점들을 다시 찍어봤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산업도시는 절대 편한 곳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그 말은 곧 이 나라는 도전이 없었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산은 가파르고 땅은 비좁고 지진은 없지만 태풍은 오고 평야는 좁고 겨울은 길고 그 모든 제약 앞에서 한국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좋은 땅은 없었지만 좋은 국민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산업화는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무언가를 같이 해내는 이상한 나라. 뭔가에 쫓기듯 일하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싸우는 모습이 어쩐지 기술이나 돈보다 먼저였어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하지? 처음엔 단순히 열정적인 국민성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보이는 게 달랐어요. 이건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 태도 자체가 달랐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보통 기반부터 갖춘 다음에 뭔가를 시도합니다. 수로가 있으면 운하를 만들고 자원이 있으면 공장을 짓죠. 그런데 한국은 그게 없었어요. 공장을 짓기 전에 이미 그걸 견딜 각오부터 하고 움직이는 느낌이었죠. 미국에선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저는 텍사스 출신입니다. 석유가 넘쳐나는 땅에서 태어났고 천연가스가 공기처럼 흔한 나라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에너지란 필요하면 꺼내 쓰는 것이었지 버텨가며 얻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받은 첫 충격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은 기름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나라입니다.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이 거대한 산업국가가 전력망도 수출항도 철도도 척척 굴러가는 나라가 석유도 없고 가스도 없다는 게 정말이냐고 몇 번을 확인했습니다. 네, 정말이었습니다. 단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마주한 뒤 저는 스스로에게 되물었죠. 그럼 이 나라는 도대체 뭘로 돌아가는 거지? 답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수소충전소를 찾아갔을 때였어요.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하이브리드 차량보다 더 조용한 수소차를 보여주었는데 그 기술력보다도 그걸 도로에 실제로 깔아놨다는 점이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ESS 저장 기술, 원전 고도화, 태양광 분산 발전, 게다가 심야 시간 전기를 미리 저장해 낮에 쓰는 시간 전기 차등재까지 국가 전체가 에너지 자립이라는 목표 아래 움직이고 있었어요. 심지어 집집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아파트엔 전력 사용량 실시간 알림판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왜 하느냐고 물으니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했죠. 우린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 아껴야죠. 미국 같으면 그건 정부가 할 일입니다. 시민이 나설 이유가 없죠. 하지만 한국은 너무 이상했어요. 정부도 움직이고 기업도 움직이고 시민까지 함께 움직이는 나라. 가장 극적인 장면은 경북 울진 원전단지에 갔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선 APR-1400이라는 한국형 원전을 직접 보여주더군요. 사고율 0%, 기술 수출, 중동 진출. 제가 물었습니다. 이 정도 기술이면 미국도 인정하겠네요. 그러자 엔지니어가 대답했어요. 한때는 미국이 기술을 수출하고 한국은 그걸 받아들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을 배우고 도입하고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발견하고는 멍하니 모니터를 쳐다봤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빈국이지만 기술로 수출국이 되었다. 이건 단순한 발전이 아니라 불가능을 뒤집은 반전이었습니다. 한국은 기름 없으니 기름을 만들자는 각오로 나라 전체를 창의력으로 무장한 에너지 실험장으로 바꾸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감명 깊었던 건 도시 외곽의 에너지 자립 마을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태양광, 지열, 풍력, 빗물 저장소, 열교환 시스템까지 완비된 그 마을에서 주민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건 환경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예요. 한국은 자연이 많이 허락해준 땅은 아니었습니다. 평지는 드물고 강도 얕고 짧으며 땅 대부분이 산이더군요. 그런데도 놀라운 건 그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주어진 게 없으면 그냥 스스로 만들면 된다는 듯이 사람들이 움직였어요. 그건 혼자만의 선택이 아니라 마치 온 나라가 함께 맺은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걸 해내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더 힘들어진다는 어떤 조용하지만 단단한 의지가 사회 전반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낯설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이렇게 큰 꿈을 꾼다는 건 보통은 무모한 도전이라 불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선 그게 당연한 삶의 방식처럼 보였습니다. 이쯤 되니 저도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한국은 가진 것이 아니라 버텨낸 것으로 여길 쌓아온 나라라는 걸요. 한국에 온 지 3달쯤 되었을 때 저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미국이 세계 기술을 선도한다는 자부심이 강했던 터라 반도체라는 분야에서조차 한국이 1위라는 현실은 쉽게 인정되지 않았죠. 하지만 직접 들어가 본 그 공간은 입구부터 마치 군사기지 같았고 모든 움직임이 분 단위로 통제되고 있었어요. 반도체 라인 내부는 먼지 한 톨 없이 유지되어야 하기에 공정관리 인력들은 몇 시간씩 무균복을 입고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담당자에게 이렇게 물었죠. 이 정도로 사람이 집중해야 하는 작업이면 한두 명이 실수하면 큰일이겠네요.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잊을 수 없습니다. 여긴 실수가 곧 국가적 손실입니다. 미국에서 반도체는 사업이고 이윤이 중심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존재 이유 자체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은 반도체 기술의 변방에 불과했죠. 일본에 밀리고 미국의 특허 장벽에 갇혀 있었으며 심지어 한국 같은 후진국이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겠냐는 조롱까지 받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983년 미국이 256K D램을 생산하던 해에 한국은 그 기술을 사서가 아니라 외웠고 그 다음 해에 자체 개발해버립니다. 산업이 아닌 존엄으로 접근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제가 한국인 엔지니어들에게 종종 묻습니다.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마다 돌아오는 답은 한결같아요. 우리가 실수하면 누군가는 해고당하고 우리가 늦으면 누군가는 입찰을 놓쳐요. 우리가 잘하면 이 나라가 이깁니다. 이런 답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한국의 반도체가 단지 기술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전체가 만든 하나의 무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미국은 스타트업이 기술을 만든다고 믿지만 한국은 국민이 기술을 지킨다는 믿음을 실천 중이었습니다. 기술력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집중력, 정시 출근, 무한 반복, 불평 없는 협업, 책임감. 이 모든 게 합쳐졌기에 한국이 반도체 제국이 된 겁니다. 저는 미국 국무부에 있을 때 기술이란 결국 자본과 천재가 만드는 거라고 배워왔습니다. 그게 세계의 표준이었죠. 돈이 모이면 연구소가 세워지고 거기에 천재 몇 명만 있으면 기술이 나온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 공식을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다. 한두 명의 천재가 아니라 수만 명이 마치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구조였어요. 각자의 파트는 다르지만 리듬이 하나고 말하지 않아도 방향이 일치하는 묘한 일체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나라는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니라 기술을 통해 스스로를 조직해낸 나라일지도 모른다. 그게 바로 제가 느낀 코리아 시스템의 정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스템의 실체를 좀 더 알고 싶었습니다. 수치나 설계도가 아닌 이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움직이게 되었는지 말이죠. 며칠 뒤 저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에 이끌려 한강을 찾았습니다. 이름만큼 웅장하진 않았어요.
유럽의 다뉴브강처럼 유려한 곡선이나 고풍스러운 건물도 없었고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조금 실망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단어에서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거든요. 그 물음의 실마리는 며칠 뒤 평택의 한 오래된 공장에서 더 확실해졌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 지어진 낡았지만 정돈된 공간이었죠. 그곳에서 만난 60대 중반의 엔지니어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중학교 졸업 직후 기계공으로 취업했다고 하더군요. 기계 이름도 몰랐고 매뉴얼도 없었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답니다. 그런데도 선배들의 동작을 몇 번 따라 하다 보면 손이 기억하게 된다고 했어요. 말 그대로 몸으로 외운 기술이었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믿은 사람들의 집단 신념의 총합이었습니다. 서울역에서 대전까지 가는 고속도로, 인천에서 구미까지 연결된 산업벨트, 부산에서 올라오는 컨테이너를 실은 트럭 행렬. 그 모든 것들이 단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백만 명의 무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점심을 거르고 철판을 이은 용접공, 밤을 새워 수출박스를 포장한 조선소 기사, 교통체증 속에서도 밤새 물건을 날랐던 화물기사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결국 우리나라가 잘 되는 일이다. 미국은 시장 경제가 강하고 개인의 성취가 강조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나의 성공 이전에 우리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공통된 전제가 있었어요. 한강의 기적이 수출 증가율, GDP 상승, 외환 보유액처럼 숫자로만 평가된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까지 감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안에 스며든 수백만 노동자의 땀과 인내, 그리고 무언의 단결력이 있었기에 이 나라는 기적을 이뤄낸 것이었습니다. 강이 없으면 배를 못 띄우는 게 아니라 강이 없어도 배를 띄우겠다는 의지가 한국을 만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언제나 국가와 함께 걷는 평범한 사람들이 있었죠. 예전엔 몰랐습니다. 한강을 보며 이 강이 얼마나 깊은가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압니다. 한강의 깊이는 수심이 아니라 국민의 땀과 희생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저는 미국인입니다. 미국에선 누구나 자동차로 성장합니다. 16살이 되면 운전면허부터 따고 대학에 가기 전까지 고속도로에서 수백 시간을 보냅니다. 길은 넓었고 기름은 싸고 주유소는 사방에 깔렸습니다. 저에겐 철도란 과거의 교통수단, 그리고 느리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처음 KTX를 탔을 때 미래에 들어선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출발 전 1분도 되지 않아 정숙 방송이 울렸고 기차는 마치 숨 쉬듯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좌석은 비행기보다 더 넓었고 바닥 진동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으며 창밖의 풍경은 미끄러지듯 흘러갔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딱 2시간 반. 도착 시간은 분 단위가 아니라 초 단위까지 정확했습니다. 저는 미국 고속열차 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선진국 철도 시스템을 비교 분석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KTX처럼 정확성, 정숙성, 쾌적성이 모두 충족된 시스템은 처음이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일관된 정밀함이었습니다. 기차 하나가 아니라 승무원, 방송, 플랫폼, 역 내부 운영까지 전부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느낌이었죠. 이건 그냥 교통수단이 아니라 신뢰 그 자체다. 미국은 땅이 넓어서 기차보다 비행기를 더 선호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좁은 땅 안에서 철도를 고도화해 비행기보다 빠르게 느껴지게 만들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길 위에 시간을 심은 나라였습니다. 서울역에서 KTX를 기다리던 중 옆에 서 있던 중년 남성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철도가 정확하죠?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선 기차가 늦으면 사회가 멈춰요. 그 말이 좀 과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실제로 보게 됐습니다. 출근길에 KTX가 몇 분 지연됐는데 기차 안 사람들의 얼굴에서 죄책감 같은 표정이 번졌습니다. 사고도 없었고 날씨도 좋았는데도요. 저는 조심스레 플랫폼 근처 직원에게 다가가 이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 직원분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다음 열차도 밀리고 그 다음 사람도 지각하고 누군가는 회의를 못 열 수 있어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정시성을 기술이 아닌 문화로 내면화하고 있었습니다.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혈관이자 국민 모두의 약속이었습니다. 심지어 지연 알림 문자도 미리 옵니다. 고작 2분 늦는다는 걸 알려주는 시스템을 보고 저는 이 나라가 왜 산업과 기술의 최전선에 있는지 알겠더군요. 한국은 자동차 산업도 세계적입니다. 그런데도 철도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미국과 가장 다른 점이었어요. 우리는 자동차만 고집했고 기차는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빠른 것보다 모두가 함께 빠른 것을 선택했어요. 그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가자는 정신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나라는 고속철을 만들기 위해 기후, 지형, 정치부터 따집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 따져본 뒤 그래도 하기로 한 나라였습니다. 사실 기술만 봤을 땐 일본이나 프랑스도 고속철 강국입니다. 하지만 그들보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은 국민이 그 철도를 믿고 함께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누가 지각하면 자신을 탓하고 열차가 늦으면 사회 전체가 책임을 나누는 곳. 그걸 보며 저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여긴 단순히 빠른 나라가 아니라 정확함에 모두가 동참하는 나라라는 사실이요. 미국은 차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말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차를 통해 공동체의 약속을 실현하더군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시스템이 움직이는 건 기술 때문이 아니라 그 기술을 믿고 따라주는 국민이 있기 때문 아닐까? 한국은 지리적으로 축복받은 나라가 아닙니다. 산지는 국토의 70%, 자원은 없고 주변 국가는 위협이었고 기후는 춥고 더우며 평야는 적고 내륙수로도 없죠. 미국에선 그런 나라를 불가능한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전 이 나라의 성공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가능성조차 보지 않았죠. 하지만 한국에 와서 살아보니 저의 판단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지리가 만든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나라였습니다. 늦은 밤, 퇴근길에 한 청소 아주머니가 휠을 닦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쳤지만 저는 멈춰서서 지켜봤습니다. 걸레 하나로 끝도 없이 닦고 또 닦고 그걸 보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라는 작은 손 하나하나가 전체를 깨끗하게 유지시키는 거구나. 그리고 어느 날 아침에는 이런 뉴스도 봤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 줍는 캠페인. 어린 학생들이 노인 손을 붙잡고 버스에 태우는 모습. 누구 하나 대단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 모든 조각이 모여서 국가라는 거대한 퍼즐을 완성하고 있었어요. 이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 명령해서 시스템이 완벽해서가 아니었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똑바로 해야 전체가 망가지지 않는다는 믿음. 그 믿음 하나로 움직이는 사회였죠. 땅이 좁으니 위로 올렸고 자원이 없으니 머리를 썼고 도움이 없으니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한국은 운이 좋았다. 하지만 이 나라는 운이 아니라 땀과 인내로 축적된 필연의 결과였습니다. 프랑스에서 기차가 지연되면 사람들은 항의합니다. 미국에서 전기가 끊기면 소송부터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사람들이 먼저 서로를 걱정합니다. 그게 제가 이 나라를 가장 부러워하게 된 이유입니다. 기술도 경제도 방산도 반도체도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대단한 건 한국인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버스를 기다리고 야근 후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고르며 내일을 준비하는 모습 속엔 가난했던 과거에 대한 울분, 외세의 침략에 대한 경계, 그리고 자식 세대에 대한 희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건 말이 없지만 너무도 뜨겁고 조용하지만 결코 작지 않은 이 민족만의 고유한 품격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유는 그 땅의 크기와 자원, 경제력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을 존경하게 된 이유는 그들의 땅이 아니라 그 땅 위를 걷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지리는 국경을 만들 수는 있어도 역사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역사는 언제나 국민이 만듭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걸 증명해냈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의 역사 교수 한 사람이 한국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유럽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홀로코스트, 식민주의, 전후 반성,
누구보다 냉철했고 누구보다 논리적인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역사를 가르쳐왔다. 그러나 그들은 역사를 살아냈다. 한국은 단 한 발의 총도 없이 싸웠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무너졌고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독도를 지킨 건 군인이 아니라 조선시대 고문서를 손으로 복원한 학자였고 강제징용의 진실을 꺼낸 건 총이 아니라 80년 전 급여장부의 먼지였으며 언어를 빼앗긴 시대에도 그를 모은 사람들은 오로지 우리말 사전을 만들다 목숨을 잃은 선비들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나라는 화내지 않는다. 하지만 진실로 반격한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알렉산더 슈미트입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30년 넘게 역사학을 가르쳐온 교수죠. 유럽의 제국주의, 홀로코스트, 분단과 통일, 그리고 전후의 반성이라는 주제로 수많은 제자들에게 역사의 무게를 설명해왔어요. 그런 제게도 하나의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은 언제나 감정적인 대립으로만 생각했어요. 그저 피해의식에 갇힌 국가들끼리 서로를 향해 소리치고 있는 풍경으로 여겼죠. 하지만 그 오만한 생각은 한국에 도착한 첫날 완전히 무너졌어요. 서울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 주제는 근현대 동아시아의 영토 분쟁과 역사 서술이었습니다. 무심코 참석했던 그 자리에서 한국인 교수의 발표가 시작됐죠. 처음엔 별 기대도 없었어요. 자국의 입장만 반복하거나 피해자 프레임을 강화하는 전형적인 주장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발표가 시작되자 회의장은 이상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감정적인 단어를 단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대신 1400년대 세종실록 지리지부터 1905년 심한해현 고시 제40호, 그리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까지 역사 기록과 국제법을 조용히 그러나 매섭게 꺼냈죠.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따라 독도는 1900년부터 조선의 공식 관할 하에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를 무력으로 편입하며 러일전쟁의 작전상 필요성을 이유로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당성은 일본 스스로 당시 발표한 고시 안에서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건 기억과 기록을 무기로 하는 고도의 외교전이었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어요. 질문 시간. 일본 측 참석자가 반박했죠. 당시 조선은 국가 기능이 상실된 상태였고 일본의 편입은 정당했다고 주장했어요. 그 한국인 교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일본은 국제법상 비무장 중립국을 무단 점거한 것이고 조약에 의한 승인도 없는 행위였습니다. 만약 그것이 정당했다면 왜 당시 일본 외무성은 이를 세계에 공식화하지 못했을까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가장 논리적인 분노를 느꼈어요. 그날 밤 한국인 교수와 따로 만났습니다. 왜 이렇게 집요하게 독도 문제에 매달리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는 조용히 커피를 마신 후 이렇게 답했어요. 우리 땅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기억을 지키는 겁니다. 그 기억은 증오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역사는 외교보다 오래갑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요. 제가 가르쳐온 독일의 반성과 사죄, 기억의 계승, 그 모든 것이 이 나라에도 똑같이 살아있었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치열하고 더 집요했죠.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역사를 설명해왔지만 이들은 역사를 살아냈다는 걸요. 그들은 피로 기록했고 눈물로 보존했고 그 아픔을 손으로 끌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기억을 조용히 세계에 내밀며 하나하나 논리로 설득하고 있었죠. 그날 이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에 머물기로 결정했어요. 단지 독도라는 작은 섬이 아니었어요. 그 섬에 얽힌 기록과 기억, 그리고 그것을 무기로 삼은 이 나라의 태도가 저를 붙잡았거든요. 말로는 설명되지 않았어요. 직접 봐야 했죠. 며칠 뒤 그 교수가 소개해준 독도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 단정한 건물 속 지하 아카이브. 처음엔 놀랐어요. 세계 대부분의 영토 분쟁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는데 한국은 서류와 사료로 전쟁을 치르고 있었거든요. 좁은 복도 끝방에 들어서자 직원 한 명이 두꺼운 장부를 꺼냈어요. 1900년 대한제국 칙령이 적힌 원문, 조선시대 왕실 지리지 사본,
19세기 프랑스 선교사들이 그린 고지도, 미국 CIA가 1950년대에 작성한 극비문서까지. 전쟁터에 총도 없이 들어간 줄 알았는데 이들은 진실이라는 총알을 수천 발 준비하고 있었던 셈이었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렇게까지 오래된 자료들을 왜 수집하셨습니까? 한 젊은 연구원이 대답했어요. 적이 무기로 공격하면 방패가 필요하지만 적이 거짓말로 공격하면 사실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군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전사였죠. 펜과 종이, 잉크와 기록으로 국경을 지키는 지식의 병사들이었어요. 그날 저녁 연구소 소장과 식사를 함께 했어요. 그는 30년 넘게 독도 사료만 정리해온 분이었죠. 말없이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언젠가 일본이 독도 영유권 분쟁을 다시 일으킬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발 내딛는 순간 우리는 5,000장의 문서로 반격할 겁니다. 그게 우리의 방식입니다. 그런 말을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심지어 전쟁의 역사만 파고든 제 연구에서도요. 이 나라는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기억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거죠. 며칠 뒤 연구소 한켠에서 고지도를 정리하던 노학자를 만났어요. 80세가 넘은 분이었는데 여전히 일본 고지도에서 리앙쿠르 암초를 추적하고 계셨죠. 이 지도에 색이 바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손때 때문입니다. 60년 동안 만져왔어요. 일본이 아무리 바꿔 말해도 이 지도 하나면 무너집니다. 그게 기록의 힘입니다. 한 장의 종이, 한 줄의 문장, 한 개의 도장. 그것이 이 나라에선 국경을 지키는 방어선이었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역사책을 가르치며 언젠가 모두가 기억을 잃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이들은 기억을 써서 남기고 기록으로 이어가고 사료로 증명하고 있었어요. 며칠 뒤 서울 외곽의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기록센터라는 작은 건물을 찾았어요. 처음엔 건물 외형도 내부도 너무 조용해서 무언가 잘못 찾아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안엔 제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전쟁이 숨어 있었어요. 한쪽 벽면에 빼곡히 정리된 일본 기업들의 명단. 그리고 그 옆에 단 한 줄도 제대로 기록되지 못한 수만 명의 조선인 청년들. 그들은 공장에서, 탄광에서, 심지어 전장 뒤편에서 쓰러졌지만 이름 하나조차 남기지 못한 채 사라졌다고 했어요. 제 할아버지를 찾으러 왔습니다. 제 앞에 있던 40대 한국인 여성의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일본에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일본은 그런 분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왔어요. 이름 하나라도 남기려고요. 그녀는 곧장 책상으로 가서 먼지를 털어낸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할아버지가 강제로 끌려가기 전 고향에서 남긴 편지 한 장이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기록실 직원이 조용히 일본 기업의 1944년 급여 장부를 꺼내 들었고 그곳에는 분명히 같은 이름이 같은 시기에 같은 탄광 소속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70년의 침묵이 단 한 장의 장부로 무너졌던 순간 그 광경을 보며 유럽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어요. 직원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은 그런 일 없었다고 하죠. 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묻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죽음도 망각도 우리에게는 끝이 아닙니다. 우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전쟁의 피해자들이 단지 피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역사에서 지워지는 일, 그것은 결코 중립이 아니었어요. 그건 또 다른 폭력이었죠. 기록으로 반격하는 사람들, 사라진 이름을 사료로 살려내는 그 민족.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가 보니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이 모든 기록은 도대체 어떻게 남을 수 있었던 걸까? 언어였어요. 사람이 기억을 전하고 증언을 쌓고 사료를 정리하기 위해선 먼저 말이 필요하죠. 그런데 한국은 20세기 초반에 말을 빼앗긴 민족이었어요. 그 사실을 처음 실감하게 된 곳은 서울 종로의 한 전시관이었어요. 이름은 조선어학회 사건 기념관. 기념관이라고 하기에 너무 조용하고 작고 오래된 느낌이었어요. 거기엔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어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조선어학회.
지금으로 말하면 사전편찬위원회 같은 곳인데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우리말 사전을 만들었더라고요. 전시된 자료를 하나씩 들여다보았어요. 학교에선 일본어만 쓰도록 강요받았고 조선어 사용은 체벌 대상이었어요. 심지어 학생들이 어머니에게 어머니라는 단어를 썼다고 벌을 받았다는 문서도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당시 조선어학회 사람들 대부분이 체포되어 고문을 당했고 그중 일부는 끝내 고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손으로, 머리로, 마음으로 조선어를 모았어요. 단어의 뿌리, 의미, 변형, 발음까지 다 정리하며 조선어 큰 사전을 만들어냈죠. 그 사전 초고가 유리 진열장 안에 전시되어 있었는데 종이가 너덜너덜하고 잉크는 거의 지워진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 위에 적힌 단어 하나하나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 같았어요. 옆에 있던 안내자가 제게 말했어요. 이 사전을 만든 사람들 대부분 영어도 한자도 몰랐어요. 하지만 조선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죠. 우리에겐 말이 곧 나라였습니다. 기록 이전에 이 민족은 언어를 지키는 전쟁을 먼저 치렀던 거예요. 유럽의 식민지 국가들 대부분은 식민 종주국의 언어를 받아들였고 그 언어를 교육의 도구로 삼으며 민족 정체성이 흐려졌어요. 하지만 한국은 가장 강력한 통제의 시대에도 스스로의 말과 글을 숨기고 품고 키워왔더라고요. 조선어 사전 초고를 보면서 독일어 성경을 몰래 필사하던 중세 수도사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종교적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민족을 지키기 위한 사투였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말이 없었다면 독도에 대한 기록도 강제동원의 편지도 그 모든 증언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총칼보다 먼저 말을 지켰고 지켜낸 그 말로 역사를 다시 써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서울에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혼란스러웠어요. 조용한 학자들, 이름 없는 유족들, 책상 앞에 앉아 기록을 지키는 그들 모두가 왜 이렇게도 침착한가? 분명히 일본은 무시했고 외면했고 도발까지 했어요. 그런데 왜 분노하지 않는 걸까? 저 같았으면 소리쳤을지도 모르죠. 세상을 향해 우리가 피해자다라고 절규했을 텐데 한국은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말이 없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분노 대신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한 독일 대사관 초청으로 열린 국제인권포럼에 참석했어요. 주제는 식민지 역사와 인권 회복의 미래. 딱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이런 자리에서는 늘 유사한 결론만 나오곤 했거든요. 그런데 발표자 중 한 명이 단상에 올랐어요. 낯익은 얼굴이었죠. 서울대 동양사학과의 젊은 여성 교수였어요. 그녀는 단 한 장의 파워포인트도 없이 천천히 말문을 열었어요. 우리는 정확한 기억을 원합니다. 왜곡된 교과서, 삭제된 사료, 뒤바뀐 정의에 대해 우리는 반격할 것입니다. 그녀는 단 하나의 문서만 꺼냈어요. 일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검정본. 그 안에는 한반도의 병합은 평화적인 조약이었다는 문장이 버젓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그 조항을 하나씩 해체하기 시작했죠. 국제조약 형식의 부재, 대한제국 고종의 퇴위 과정, 헌병의 강제 동원, 심지어 그 시기 일본 언론의 내부 보도까지. 그녀는 감정 한 줄 없이 오직 팩트로 그 문장을 무너뜨렸어요. 그녀는 싸우고 있었어요. 눈물도 없고 분노도 없지만 세계 앞에서 진실을 무기로 일본을 향해 정면으로 맞서고 있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일본 측 참석자가 그건 당신들의 해석일 뿐이라며 반박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전 세계의 그 해석을 설명해 보시죠. 왜 100년이 넘도록 그 해석이 통하지 않았는지요.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그건 침묵이 아니었어요. 논리 앞에, 진실 앞에 거짓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알게 됐어요. 이 민족은 분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노는 순간이지만 기록은 영원이기 때문이죠. 한국은 세상을 향해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국제기구에, 외교 무대에, UN 인권이사회에 조용히 자료를 보내죠. 그리고 어느 순간 세계는 한국의 말을 듣고 있더군요. 이건 외교가 아니라 반격이었어요. 말하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법, 싸우지 않는 자들이 이기는 법, 그 정답을 한국에서 처음 배웠어요.
여태껏 기억이란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는 것이라고 배워왔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또렷해지는 나라였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기억을 계승하는 방식 자체가 달랐어요. 그걸 처음 체감한 건 우연히 방문한 대구의 작은 초등학교에서였어요. 친구의 소개로 참관 수업에 들어갔는데 교실 한쪽에 붙은 벽보가 눈에 들어왔어요. 나의 독립운동가 찾기, 엄마 아빠의 독립운동가 찾기. 그건 단순한 과제가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기억이, 역사가 아이의 손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걸 글로, 그림으로, 영상으로 남기고 있었죠. 수업이 끝난 뒤 담당 교사에게 물었어요. 이런 과제를 왜 시키십니까?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책에만 있는 역사는 아이들에게 와닿지 않아요. 배우는 역사를 자기 언어로 바꿔보는 순간 그게 진짜 기억이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숙연해졌어요. 독일에서도 유대인 학살에 대한 반성과 교육은 진행되지만 이렇게 대화로 가족 차원에서 역사와 접속하게 만드는 방식은 드물거든요. 며칠 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작은 시민 전시회를 찾았어요. 그곳엔 손글씨로 정리한 증언들, 오래된 사진 위에 붙은 자필 메모가 가득했죠. 관람하던 한 중년 여성이 조용히 말하더군요. 이건 저희 어머니께서 쓰시던 겁니다. 해방 이후에도 우리말을 쓰기 무서워하셨대요. 그 떨림을 제가 보고 자랐고, 그래서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살아있는 기억을 다음 세대가 행동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었죠. 한국에서는 기록이 기억을 전승하는 도구였고 정체성을 심는 씨앗이었죠. 저는 또한 서울대 역사교육과의 한 학생을 만났어요. 그는 학교 과제 대신 직접 일제강점기 징용으로 희생된 청년의 묘비를 세우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더군요. 한적한 시골 마을까지 찾아가 당시 증언자들을 만나고 문서를 확인하고 그렇게 70년 넘게 이름 없이 잊혀진 한 청년의 존재를 되살려냈다고 했어요. 그 프로젝트를 왜 시작했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역사는 과거지만 기억은 현재이고 기록은 미래입니다. 제가 유럽에서는 결코 보지 못했던 것, 그건 바로 온 국민이 역사의 전사가 되는 모습이었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학자부터 일반 시민까지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기억을 지키고 확장하고 있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국립외교원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젊은 외교관 후보생들이 독도 관련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연습하고 있었는데 그 정확성과 논리적 구성이 어떤 국제법 전문가보다 뛰어났죠. 그들은 독도를 그저 영토가 아닌 역사적 정의의 문제로 다루고 있었어요. 그들의 논리는 감정이 아닌 국제법과 역사적 사실에 기반했고 그 논리의 힘은 어떤 정치적 수사보다 강력했어요. 우리는 독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어떤 정치적 타협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당시 20대 초반의 젊은 외교관 후보생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기성세대보다 더 체계적이고 국제적인 시각으로 무장하고 있었죠. 한국 외교부를 찾게 된 건 호기심 때문이었어요. 이 민족이 어떻게 기억을 보존하고 기록을 전쟁처럼 다룬다는 건 충분히 이해했지만 국가 차원에서의 움직임까지 과연 그럴까?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생각은 첫날부터 틀렸어요. 외교부 역사외교 담당관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컴퓨터 화면에 떠있는 단어들이 낯설지 않았어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일본 교과서 검정제도 변경안. 이건 외교 문서가 아니라 현대판 전쟁명령서였어요. 책상 위에 수십 권씩 쌓인 국제법 관련 문서, 영문 번역본, 프랑스어 요약서, 각국 외교관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 자료를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죠. 제가 그곳에서 만난 한 국장은 말했어요. 우리는 끝까지 사실로 응답할 겁니다. 그는 이어 보여주었어요. 2023년 일본 교과서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표현이 재등장하자 한국은 즉각 유네스코와 유엔 인권이사회 그리고 주요 동맹국 외교부의 국제표준 기준과 맞지 않는 교육서적이라는 보고서를 배포했더군요. 그 보고서는 감정이 아니라 수치와 날짜, 문서번호로 이루어진 기계 같은 논리체계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선 단 한 줄도 비약하거나 과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정확했죠. 지독하게 정확했어요.
그걸 본 순간 문득 떠올랐어요. 몇 달 전 일본 총리가 도쿄에서 한국은 과거를 정치화한다는 발언을 했었죠. 그 발언이 전 세계 외교가에서 논란이 되었을 때 한국은 아무런 성명을 내지 않았어요.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한국은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3개월 뒤 국제인권포럼 파리 유네스코 본부. 그곳에서 한국 대표단이 내민 자료는 단 한 장의 메모였어요. 일본 교과서 내 역사 왜곡 사례 17건, 기록 근거 42건, 미국 국립문서기록청 참고번호 총 59개. 그 아래엔 짧은 문장 하나만 쓰여 있었어요. 우리는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회의장은 정적에 휩싸였고 일본 측은 그날 공식 반박을 포기했어요. 이건 외교가 아니었어요. 이건 경고였어요. 무기 없이 펼쳐진 전쟁. 그러나 무너진 건 말이 아닌 거짓이었죠. 게다가 놀라웠던 건 이러한 대응이 임시 방편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체계적인 준비였다는 점이에요. 1965년 한일협정 당시부터 한국은 피해자 증언을 수집해왔고 해외 문서고에 흩어진 자료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디지털화했죠. 심지어 러시아, 미국, 영국 등 제3국의 기록물까지 확보해 다각도로 증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어요. 외교부 한 젊은 직원이 귀띔해 주었죠. 우리는 50년 뒤에 벌어질 논쟁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시간이 갈수록 더 선명해지니까요. 이런 면에서 한국은 놀라웠어요. 다른 나라들이 현안에 급급할 때 이들은 반세기 앞을 내다보고 있었죠. 심지어 인공지능을 활용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영구 보존하는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증언자가 모두 돌아가셔도 그 목소리와 기억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요. 서울 외곽에 있는 국가기록원도 방문했어요. 그곳에는 일제강점기 공문서부터 현대 외교 문서까지 보관되어 있었는데 특히 눈에 띈 건 강제동원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자료들이었어요. 그곳의 전시실에서는 노인 한 분이 작은 용돈을 모아 일본 구 미쓰비시 중공업 부지 앞에 세운 위령비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자신의 친구들이 그곳에서 숨졌다며 60년이 지난 후에야 찾아갈 수 있었던 그분의 여정이 사진과 함께 전시되어 있었죠. 잊지 않겠다는 약속은 지켰어. 이제 편히 쉬어. 그 위령비에 새겨진 문구는 간결했지만 그 무게는 산보다 무거웠어요. 어느 날 밤 제가 함께 지냈던 한 한국 교수님 댁에 초대받았어요. 그의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조선어 교사였고 지금은 손자가 그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 중이라고 하더군요. 그 집 거실벽엔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이야말로 한국이 지금까지 세상을 향해 해온 조용한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 이 나라가 과거에 집착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젠 알아요. 이 나라는 미래를 위해 과거를 증명하는 중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증명은 결코 외침이 아닌 세계적 설득력으로 완성되고 있었어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기억의 재구성이란 전시회에서는 젊은 작가들이 할머니의 일기, 할아버지의 노래, 마을의 이야기를 현대적 미디어로 재해석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잊혀진 목소리라는 설치 미술이었어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녹음한 오래된 테이프들이 디지털화되어 관람객이 걸을 때마다 그 증언이 들리는 공간이었어요. 어떤 증언은 너무 오래되어 잡음만 남아있었지만 그 잡음조차도 역사의 일부로 존중받고 있었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 과거와 대화하는 방식이 얼마나 진지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들에게 역사는 박물관에 갇힌 유물이 아니라 현재와 끊임없이 대화하는 살아있는 존재였어요.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서울의 한 대학교 도서관이었어요. 거기서 만난 역사학과 대학원생들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을 세계 각국 언어로 번역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죠. 그들은 국가나 기관의 지원 없이 순전히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왜 이 일을 하느냐고 물었을 때 한 학생이 대답했어요. 진실이 언어의 장벽에 막혀서는 안 되니까요. 우리의 할머니들이 겪은 일은 한국어로만 남아있어선 안 됩니다. 세계가 들어야 해요. 제 연구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유럽인이다. 하지만 이 나라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들은 외침 없이 역사를 지켰고 분노 없이 정의를 이뤄냈다. 그리고 이제 세계는 그 조용한 진실 앞에 다시 역사를 배우고 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까지 가르쳐온 동아시아 사강의 내용을 완전히 바꾸기로. 패배한 식민지가 아닌 기억으로 역사를 반격한 승리한 민족의 이야기로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